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구시 보조 사업으로 이제 저희들과 지원을 받아서 대구시 비영리 민간 단체인 나시민, 즉 나는 시민이다라고 하는 시민 단체가 주관하는 시민의식 개선 사업의 하나로서 오늘 제가 이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또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 상징물과 나라 사랑에 대한 이 강의를 1시간 정도 하고 여기에 대한 또 토론을 약 1시간 정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윤종갑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지금 학교에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한국인성예절교육원에서 예절 공부도 하고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이제 인성예절을 이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자격증도 많이 이제 취득했는데 이제 한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어떤 지적 호기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를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해야 할 내용은 국가 상징물과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딱딱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야기할 목차를 보면요, 한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국가 상징물이 뭐냐, 즉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국가 원수, 그죠? 대한민국 국가 원수, 즉 대통령에 대한 예절과 또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나라 사랑의 길에 대해서 같이 여러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국가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국가 상징물은 바로 뭐냐? 즉 말 그대로 어때요? 어떤 국제사회에서 그 한 국가가 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 그죠? 이런 하나의 징표, 즉 공식적인 징표를 우리는 국가 상징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국가 상징물에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하나의 징표들로서. 그래서 보통 한 5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나라의 어떤 깃발이 있습니다. 이 나라 깃발은 말 그대로 국기라고 하죠. 그죠? 나라의 깃발. 네, 국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 노래, 즉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나라 꽃, 즉 국화가 있고, 그리고 나라 도장인 국세가 있습니다. 또한 나라 이 문장이라고 하는 휘장 또는 철인해서 이 5가지가 보통 이 국가를 상징하는 하나의 징표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5가지에 대해서, 즉 이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이런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자, 먼저 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이제 징표, 즉 상징으로는 이 5가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제 나라 깃발, 즉 국기로서는 태극기가 있고요. 이 국가로서는 바로 애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국화로서 무궁화, 그리고 국세로서 이제 나라 도장으로서 국세, 그리고 나라 문장 휘장 해서 이 5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나라 깃발, 즉 국기라고 하죠. 그죠? 국기인데요. 이 국기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의 깃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나라의 어떤 공식적인 표상인데요. 그래서 이 국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어떤 천등을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 국기는 바로 이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가 토론 시간 때
이 선생님들과 함께 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기는 언제부터 이제 사용되었느냐 하는데요. 옛날부터 이 어떤 부족, 자기 부족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뭐 동물이라든가 해라든가 달 등의 어떤 징표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 바로 깃발이 어떤 국기를 상징하게 된 것은 바로 이 프랑스 혁명, 즉 우리 세계 3대 혁명 알죠?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인데 이 프랑스 대혁명 때 이 3색기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어떤 국기가 어떤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바로 언제부터 이 국기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느냐? 바로 1882년. 이 1882년은 바로 이 이모군란이 일어난 해죠. 82년 9월 25일 그 박영호가 일본으로 수신사로 갈 때 이제 선상에서 태극도안의 길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전에 이제 이응준이가 창안한 그 길을 이제 약간 이제 변형을 해서 사용한 건데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박영효가 일본 수신사로 갈 때 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나라의 국기인데요. 뭐 다 알고 있듯이 뭐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가 있고요. 또 이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의 오성홍기, 일본의 일장기, 영국의 윤희원기, 그리고 우리 북한의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인공기, 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뭐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이 태극기입니다. 자, 이 태극기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태극기의 어떤 내력을 먼저 즉 유래를 살펴보면요.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1882년, 즉 고종 19년도에 조미수 통상조약 조인식에서 국기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미국과 수호 통상을 하는데 미국에는 어떤 국가를 상징하는 기가 있었는데 우리 조선에서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필요성이 생겨서 그 당시 이제 통역관으로 갔던 이응준이가 이 선상에서 즉석으로 이 태극도안을 이제 만들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4개 태극도안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그 박영호가 일본 수신사로 갈 때 태극 모양과 4개의 그림을 사용해서 태극기를 만들게 된 것이 하나의 시초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가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즉 고종이죠. 고종이 이제 칙령으로서 태극 4개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이제 공식적으로 제정하고 공포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1942년도에 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최초로 이 한국의 국기를 태극기로 표현했어요. 그 전까지는 태극기라고 하지 않고 조선국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태극기 대니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하사한 태극기인데 이것이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립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니 태극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1919년도 진관사 태극기가 있습니다. 이 진관사 태극기는 백초월 스님께서 일제의 감피를 피해서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일장기에다가 먹으로서 태극 4개와 이 태극 문양을 그려서 이제 숨겨놨다가 이제 최근에 발견된 이 진관사 태극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41년도 김구 서명문 태극기가 있거든요. 이 김구 주석이 임시정부 때 바로 이제 그 독립군들에게 뭔가 이제 뭐 지원을 좀 요청하는 친필과 그 도장을 찍은 이 태극기가 김구 서명문 태극기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태극기가 어떤 보물로 지정된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3가지 종류의 태극기가 이 보물로 입법 지정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 3가지가 바로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앞에 나왔던 이 대미 태극기하고 그리고 진관사 태극기, 김구 서명문 태극기 이 3가지가 지금 보물로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알겠죠?
바로 뒤에 나오죠. 국내 최고 대미 태극기가 보물이 된다 해서 문화재청이 바로 2021년 8월 12일 날 지정 예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미 태극기죠.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실물 태극기다 해서 이제 지금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요. 그다음 진관사 태극기죠. 바로 3.1운동 당시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태극기가 이 진관사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관사 이제 그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서명문 태극기죠. 그래서 매우사에게 준 태극기인데 대한민국 독립 의지를 담은 글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글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장이 인장이 지켜져 있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가 지금 보물로 입법 예고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진관사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진관사 칠성각 해체 복원 중 발견 2009년도에 이렇게 발견됐는데요. 그래서 이 진관사 즉 백초월 선생님은 이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그 이제 일장계에다가 쫓기면서 일장계에다가 이제 먹으로 그죠? 이 음량과 사괴를 이제 그리고 이런 숨겨놨는데 만약에 이것을 어떤 그 대웅전 같은 데 숨겨놨다 하면 이 대웅전이 6.25 때 불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견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자 한쪽부터 구석에 칠성각 그 담 밑에 그러니까 기둥 밑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하게 발견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천만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요? 그래서 이렇게 불굴의 한일 정신을 담아낸 태극기다 해서 그래서 3.1운동 때 가장 널리 사용된 태극기가 이 진관사 태극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백초월 스님의 어떤 독립운동 사료입니다. 앞에 나온 내용들이 우리 쭉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태극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태극기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이 태극기에 보면요. 일단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일단 그 바탕, 이 태극의 흰 기폭이 있죠. 바탕은 바로 이제 그 밝음이라든가 이 순수 또는 평화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 의미를 또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태극의 원이 있죠. 그죠? 이 원은 바로 이 음과 양을, 그죠? 그래서 원은 어떤 단일과 통일, 화합의 정신을 상징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원 안에 이제 그 태극 모양이 있죠. 바로 음과 양인데 음양의 어떤 상호 작용을 이제 상징하고, 즉 창조라고 하는 거, 즉 대자연의 어떤 진리를 형상화하는 것이 바로 이 태극의 음양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가운 그 모서리 쪽에 이제 사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괴인데 바로 건곤리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세 개가 있는 것은 이제 건이죠, 그죠? 건은 이제 하늘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또 동쪽을 의미하고 또 이 사계절 중에서 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덕 중에서 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는 이제 그 6이죠. 대각선으로 6인데 땅을 의미하죠. 그죠? 땅을 의미하는데 방위로는 서쪽을 의미하고 계절로서는 가을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고는 그죠? 여름을 의미하죠. 그죠? 그리고 을을 의미하고 리는 이제 그 사괴 중에서 사를 의미하죠. 사를 의미하는데 이제 해를 의미하고 방향으로서 남쪽 그리고 계절로서는 가을 그리고 사덕으로서는 예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이죠. 감은 이제 오를 의미하는데요. 달을 의미하고 방위로서는 북쪽을 의미하고 이제 계절로서는 겨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이 예지할 때 지를 의미하는데 각각의 어떤 담긴 의미가 다 있다는데 여기서 어떤 삼라만상의 존재 형태를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다면 토론 시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태극기의 의미를 앞에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했는데 요 한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은 의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 그 어떤 방법과 또 절차가 다 필요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상시 또는 실내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붓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이렇게 이제 그 붓기를 주목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상시에 일한 경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복을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거수 경례를 하죠. 그렇죠? 거수 경례하고 또 모자를 착용했을 때는 모자를 벗어서 이제 오른손으로 모자 안쪽을 왼쪽 가슴에 대고 주목을 하는데 또 만약에 모자를 벗을 수 없는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이때는 모자를 쓴 채로 그대로 이렇게 오른쪽 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경례를 해도 관계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붓기에 대한 맹세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붓기에 대한 맹세문.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또 사용했던 명세문들이 있는데요. 이 붓기에 대한 맹세문도 이제 최근까지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이제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최초의 맹세문은 이제 충청남도 교육청이 학생 교육 목적으로 이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거는 전부 다 똑같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일단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박정희 정부 당시에 이것이 또 바뀌었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우리 대부분 이제 기성세대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런 붓기에 대한 맹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해서 앞에 또한가 이제 봤을 때 한 개가 좀 몇 가지 바뀌었죠, 그죠? 자랑스러운, 자랑도 똑같고, 조국과 민족의라고 바뀌고, 그죠? 몸과 마음을 바치라는 것이 이제 바뀌었는데, 보통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알고 있는 이제 붓기에 대한 맹세문이 요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이것을 문구를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바꾼 내용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붓기에 대한 맹세문인데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7월 27일 노무현 정부 당시인데요. 자, 앞에 내용하고 봤을 때 우리가 바뀐 것을 한 3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어요. 즉 자랑스러운에서 문맥에 맞게 스러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국과 민족을 이제 빼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바쳐를 이거 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뭔가 강요한다는 이런 의미가 강해져서 몸과 마음을 바쳐라고 하는 문구를 빼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현행 대한민국 이제 그 붓기에 대한 맹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붓기를 언제 개양하고 이제 또 언제 이것을 또 언제 이거 다느냐 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인데 이 북경일에 보통 이제 붓기를 개양하죠. 여러분 북경일 같은 게 어때? 국가의 어떤 경사스러운 이런 날을 말하죠. 이제 대한민국 5대 북경일 바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때 바로 이제 붓기를 개양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일 그리고 따로 지정하는 날 등등 해서 특히 우리 북경일 때는 반드시 태극기를 개양을 해야 한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조기를 개양하는 날도 있죠. 바로 현충일이라든가 또 국가장 기간에는 반드시 조기를 개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붓기를 개양한 시설은 연중무휴 24시간을 개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낮에만 개양하는 경우도 있겠죠. 가끔 학교라든가 사회교육기관, 근무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붓기를 개양하고 강하는 시간이 있는데 일단 개양 시간은 다 똑같아요. 즉 이 3월에서 10월달 그리고 11월달부터 그 다음에 2월달까지 개양 시간은 오전 7시에 다 개양합니다. 그런데 강화 시간 다르죠.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6시에 이제 오후 6시에 강화를 하고 겨울철에는 오후 7시에 강화한다는 거죠. 그런 5시에 강화한다는 그런 것이 다른데 일단 개양 시간은 이제 오전 7시에 이제 개양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굵기가 보면 이제 굵기가 홀수냐 또는 짤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홀수일 경우에 보통 돼요. 이 가운데에다가 대한민국 즉 태극기를 개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좌측부터 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예를 들면 미국기 같으면 아메리카 그 다음에 브라질 이런 식으로 해서 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짝수일 경우는 어떻게 하는데 짝수일 때는 가장 왼쪽에 좌측에 태극이 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뭐 미국기 그 다음에 뭐 브라질기 뭐 캐나다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유엔기와 태극기, 외국기를 이제 개양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유엔기를 가장 먼저 이제 우선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좌측에 유엔기를 달고, 그 다음에 태극기,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개양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엔기, 태극기, 외국기 순으로 개양한다는 거.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각종 어떤 회의를 할 때. 그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극기가 깃대가 외국기 앞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것이 왼쪽이죠. 왼쪽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 태극기 기폭이 좌측에 이렇게 향하는 거, 이제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하고, 또 이제 그 앞에서 바라보아 태극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태극기 깃면에 금실을 달 수 있는 거. 이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금실이거든요. 이 금실을 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무나 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대표자의 승용차라든가 또 의존용, 또 의존용 실내 개양할 때, 또 국제회의, 탁상용 등에 이렇게 이 금실을 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걸 달 때도 요게 그 정과 홍이 방향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홍이 오른쪽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국기를 개양하는 위치인데요. 국기를 개양할 때는 밖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대문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베란다 왼쪽에 가야 돼요. 물론 안에서 보면 오른쪽이겠지만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오도록 이렇게 개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저도 왼쪽이죠. 앞에 대문에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이죠. 그리고 여기도 베란다 왼쪽이고 차량도 마찬가지 차량 왼쪽에 태극기를 이렇게 개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건물 앞에서 바라봐 중앙이나 또는 왼쪽, 그죠? 왼쪽에 이렇게 개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국기에 대한 예절입니다. 자, 이 국기를 개양하거나 또 강화할 때, 그죠? 이때 만약 애국가가 연주된다거나 또 국기가 보이면 당연히 어때요? 뭐 경례를 한다든가 차렷 자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차량 운행 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량을 정지하고 앉은 채로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또 유념해야 할 것이 영구의 어떤 그 광포를 할 때죠. 국기를 덮을 때는 이 앞에서 바라봐 시신의 머리, 그죠? 시신의 머리의 오른쪽에, 즉 건개, 3 앞에서 봤죠? 3 건개가 이제 오도록 하고 왼쪽에 리개가 위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각종 해외에서 어떤 유해를 옮겨 올 때 그 관위에 이제 태극기를 덮는 경우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바라봤을 때 그 시신의 오른쪽에, 그죠? 오른쪽에 건개, 시신의 왼쪽에 리개가 이렇게 오도록 해야 되고, 또 국기가 훼손됐을 때 아무나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되겠고요. 때가 묻었다, 또 구김이 졌을 때는 세탁을 한다든가 다림질을 해서 국기함에 보관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 국기에 대한 모독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에 또 차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기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영구의 국기를 덮는 방법 앞에서 나왔죠. 봤을 때, 위에 쪽이 이제 머리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위에서 머리 부분이고 다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라봤을 때 머리 부분에 이제 이쪽이죠. 밖에서 왼쪽에, 오른쪽에 3이 오고 왼쪽에 4가 오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2배, 우측에 건개가 가고, 또 이것이 땅에 닿도록 하면 안 되고, 이를 같이 태극기를 같이 관속에 내장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매장하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는 거. 가끔씩 가다 보면 또 이걸 또 뒤바꿔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애국가. 애국가에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태극기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애국가입니다. 지금 장면은 이제 그 축구 경기 시합 때 애국가를 부르는 이런 장면인데요. 자, 애국가는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에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4절까지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1절만 한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또 생략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뭐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직접 부르지 않고 악기로 연주한다든가 또는 합창단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독창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리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애국가 가사를 함부로 변조하거나 뭐 또 곡을 변조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국가는 나라 사랑과 충성을 다짐하고 또 일체감을 조성하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국가의 어떤 내력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애국가는 그 조선말 괴합이 이후부터 이것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했는데,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1896년도 독립신문을 창간할 때 이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독립신문에 여러 종류의 애국가 가사가 이것이 이제 게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애국가 가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가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신문 창간 후에 여러 종류의 이제 애국가 가사가 게재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독립군 정초식에서 바로 아일랜드 민요인 올드랭 사인곡에 이것을 이제 붙여서, 그죠? 이제 부르게 되었고, 게다가 이제 그 1907년 전후 오늘날과 같은 내용으로 이것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작곡자는 안익태 선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익태 선생인데, 근데 이 작사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직까지 누구다라고 확정을 짓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상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민영환 선생이 지었다, 또는 안창호, 뭐 윤치호, 김인식, 최병환 등 여러 이렇게 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윤치호 선생이 지었다고 하는 것이 좀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뭐 정답이라고는 확답은 못하죠. 네. 자, 그러다가 이 1948년 정부 수립 후 정부 공식 행사에 이것이 제창되면서 하나의 국가로 이게 자리를 잡게 되고 또 법령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애국가, 우리 뭐 여러 시민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가 있는데 이 4절까지 다 외울 수 있는 선생님들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옛날에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고 이걸 또 시험을 쳐서 직접 써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보면 이걸 다 또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죠. 1절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이제 큰 글자만 외워놓으면 쉬워요. 동남가이, 그죠? 처음에 동해물가, 그 다음에 2절은 남산위에, 3절은 가을하늘, 4절에 이기상가. 이것만 외워놓으면 뒤에 건 좀 나오는데 이게 헷갈려버리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국가인데, 근데 이 애국가는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그 1절은 바로 우리나라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나라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건데,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바로 마르고 닳도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기절에서 이거는 나라의 또는 국가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2절에 보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것 바람소리 불변하면 우리 기상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어때요? 바로 나라를 지켜온 어떤 조상들의 어떤 절개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소나무라든가 철갑 또는 불변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거는 조상들의 어떤 절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3절에 보면
가을 하늘을 공활하는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가 일편단심일세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라를 위하는 충성의 마음을 다짐한다는 것인데 바로 일편단심일세라고 하는 그 문구를 통해서 뭔가 대한 충성의 마음을 다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자, 이거는 바로 애국 애족의 결의와 기상을 의미한다. 즉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애국 애족의 결의와 기상을 이제 담아내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때까지 그냥 애국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이후부터는 그 의미를 알고 불러주면 오히려 더 감동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렴은 이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바로 국토에 대한 사랑, 또 주체정신, 그죠? 그리고 무궁영원성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국가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다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애국가의 어떤 예절이죠. 자, 이 애국가가 뭐 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어때요? 거기다 예절도 우리가 이제 다 해야 되겠죠. 막 들리는 쪽으로 향해서 모두 일어서서 들어야 되겠고요. 앉아서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일어서서 부동 자세로 이렇게 들어야 되겠고요. 또 만약 국기가 보일 때는 국기를 바라보고 차례 자세로 이렇게 부르고요. 또 가사를 정확하고 힘차게 불러야 되겠죠. 그냥 뭐 입에서 중얼중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힘차고 정확하게 부르고, 또 물건을 만약에 들었을 경우 때 물건을 든 채로 부르면 안 되겠죠. 물건을 땅에 놓고 이렇게 불러야 되겠고요.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애국가가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움직이지 않고 듣고요. 또 애국가의 노랫말을 달리 고쳐 부르거나 변조해 불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또 이것이 막상 또 그런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국가 상징물 무궁화입니다. 그죠? 무궁화. 자, 무궁화인데요. 자, 앞에 그림을 보니까 이 무궁화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이 나라의 꽃을 이제 무궁화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 대한민국의 무궁화는 이제 이 무궁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무궁화 종류가 한 1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궁화는 단심계라고 있어. 이 꽃잎, 그죠? 이 꽃잎 중앙에 붉은색의 이런 꽃심이 있는 이런 단심계를 바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앞에 우리가 5가지의 국가 상징물이 있습니다. 태극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국가, 무궁화, 그리고 국세, 나라 문장 5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4가지는 법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법령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태극기라든가 애국가라든가 그 다음에 그 국세, 그 다음에 나라 도장은 다 법으로 이게 정해져 있어. 그렇지만 무궁화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무궁화의 어떤 내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궁화에 보면 고조선 이전에는 이 무궁화를 하늘나라의 꽃이다라고 해서 아주 귀히 여겼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꽃이. 자, 그리고 신라 시대 때는 이 근화향이라고 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를 어떤 무궁화의 나라다,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다, 그죠? 이 군자의 나라라고 칭송을 하면서 이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우리나라 상징꽃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1896년 11월 21일 앞에서 우리 봤던 이 독립문 정초식에서 부른 애국가 가사로 이제 무궁화가 국화로서 그죠? 이 국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관습상 국가로 인정됐는데 이거는 법령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궁화 문장 같은 거는 누구든지 아무데나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무궁화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봤던 이 우리나라의 무궁화는 바로 단신계죠. 그죠? 단신계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이다. 하는 거죠. 대한민국 상징 꽃입니다.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하나의 나라의 꽃이다. 하는 거예요. 끝없이 피고 지는 꽃의 강건함과 순수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상징하고 있죠. 그렇지만 번영이 정한 것은 아니다. 여기 중요한 게 되겠죠. 법이 앞에 나머지 네 가지 법이 다 정해져 있어. 그렇죠? 이것은 번영의 근거는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무궁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뭐 여권에도 활용하고 또 국기봉에도 무궁화 받침을 사용하죠. 각종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무궁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단신계와 아사달계, 배달계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단신계죠. 중심부에 단신꽃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붉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징이고 아사달계는 여기에 붉은색 무늬꽃이요. 꽃인데 좀 약간 무늬가 있습니다. 그죠? 무늬꽃이고 배달계는 순백색 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신계를 이제 하나의 공식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무궁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봤을 때 단신계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백단신계, 홍단신계, 청단신계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홍단신계, 그죠? 이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자, 이 무궁화는 아까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 곳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 문장에도 보면 이 무궁화 꽃잎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권에도 이 무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권. 그리고 국기봉에도 보면 이제 그 무궁화 꽃이 이제 국기봉에 다 들어 있고요. 정부기관 마크에도 보면 이제 무궁화 꽃잎이 다 들어가 있죠. 각종 문장증에도 보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는 여러 곳에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는 이제 국세입니다. 자, 국세는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나라를 상징하는 도장을 말하죠. 그죠? 이 도장을 말합니다. 이 국세에 대한 명칭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거의 조선시대 때는 뭐 어보라니 또는 그죠? 또는 뭐 그냥 보라고 하는 또는 세라고도 하고 뭐 국세라고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용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용어가 국세입니다. 그죠? 국세. 나라 도장을 말하죠. 자, 이 그림을 보면요.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국세는 5대 국세입니다. 5번째, 그죠? 이제 5차례 바뀌어서 이제 지정된 이제 국세인데요. 좌측에 보면 이제 봉황 모양이죠. 봉황 모양의 이런 국세에서 이걸 봉황유라고 합니다. 유는 손잡이를 의미합니다. 봉황의 손잡이. 그 전에는 또 거북이 손잡이로 한 경우가 있어요. 귀인유라고 해서. 게다가 5대 국세에서 봉황유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그 글자가 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씨체는 무슨 체냐 하면은 훈민정음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훈민정음 이라는 거 표시가 보이죠. 훈민정음이고 이 배열 위치도 보면 그죠. 뭐 대한민국이 아니고 좌측에서부터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봉황유와 훈민정음체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게 현행 우리 5대 국세입니다. 알겠죠?
이제 5대 국세죠. 그죠? 다섯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국세입니다. 자, 국세의 의미와 변천입니다. 자, 국세, 나라 도장이죠. 국사에 사용되는 관인이다 하는 거죠. 나라 일에 사용되는 하나의 관인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중요 문서에 국가의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국가의 중요 행위의 어떤 최종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1대 국세부터 해서 제5대 국세죠. 그래서 제5대 국세가 2011년 10월 4일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봉황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황손잡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모양은 바로 봉황류, 손잡이는 바로 이거. 또 글꼴은 바로 훈민정음체로 있다는 거죠. 자, 이 국세의 명칭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명칭이 국세라고 합니다. 있죠? 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국세는 국가를 상징하는 하나의 인장의 하나의 명칭이다 했죠. 그죠?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인데요. 자, 세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냥 세라고도 하고요. 또는 옛날에는 이제 왕조시 때는 옥세라고 했죠. 그죠? 임금의 옥세를 찍어라 했던 거죠. 옥세입니다. 그리고 또 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보니, 그죠? 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보, 그 다음에 또 어세.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국세입니다. 그죠? 이 국세입니다. 네, 국세를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다. 그래서 뭐 세다, 보다, 옥세, 어보, 어세 등등. 그래서 국세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의 명칭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국세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어지느냐 하는데, 자, 훈장증에 보면 이 국세가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문서의 가운데 중앙에, 그죠? 가운데 중앙에 이 국세를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 문장은 이제 위에 문서 상단 위에 이렇게 하지만 국세는 가운데에 국세를 이렇게 찍도록 되어 있다. 자, 국세 규정 제6조에 보면요. 이 국세는 또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국가 원수의 어떤 지위, 대통령의 지위도 보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로서 대통령이 이 국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 그 경우가 헌법을 공부할 때, 그죠? 헌법을 이제 뭐 개정을 한다든가 제정을 하고도 공부를 할 때, 또 각종 훈장증, 보장증, 또 5급 이상 국가 공무원 임명할 때 임명장에 외교 사절 진임자, 외교 문서, 비준서 등에 이 국세를 찍도록 되어 있고요. 날인 위치를 한 거예요. 바로 본문, 즉 문서 본문의 첫째면 중앙에 이렇게 국세를 빵 찍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라 문장입니다. 자, 5대 국가 상징물 중에서 이제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나라 문장입니다. 자, 이것이 나라 문장인데요. 이 나라 문장은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보면 일단 리본이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리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무궁화 꽃잎을 감싸고 있는 리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극 모양이 있죠. 태극 모양하고 그리고 무궁화 꽃잎 해서 그게 한 3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시대성이라든가 국력 또 문화를 반영하는 상징물이 바로 나라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종 뭐 이제 문서라든가 또는 정부기관 등의 이러한 것들을 나라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 문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크, 즉 휘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 구성은 아까도 봤죠. 무궁화 앞에 있죠. 무궁화가 있고, 그리고 이 태극도 있죠. 태극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리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 모양을 무궁화 꽃잎이 감싸고 대한민국 글자가 새겨진 리본으로 그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 이것이 나라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어디에 사용하느냐? 문서에 사용할 때 문서의 중앙 상단부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문장을 보면 중앙에 이제 국세가 찍혀 있고 그 위에 상단부에 바로 이 나라 문장을 찍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죠. 자, 앞에서 했던 그림 다시 나오죠. 바로 문서의 상단부에 이 나라 문장을 찍고 만약 그래서 철인으로 할 때는 문서 하단부 좌측에 철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사용처를 보니까 외국과 국제기구, 외국기관에 발신한 공문서라든가 또 1급 이상 공무원 임명장에 또 각종 훈장증 등등. 그래서 나중에 위치를 보니까 문서 중앙 상단부에는 이제 휘장을 하고 하단부에는 이제 철인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 문장 사용하는 예가 좀 있습니다. 그죠? 아까 봤던 뭐 여권에도 하고 표창장에도 하고 전부 다 나라 문장. 또 각 뭐 영사관 등에도 보면 이렇게 이 나라 문장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국가 원수에 대한 예절이죠. 자, 앞에 있는 이분은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자, 국가 원수는 바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즉 외국에 대하여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국가 원수죠. 자, 이 국가 원수는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이 그림은 원래입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의 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화면상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동 객선이니까. 주인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좌측에 있다는 것은 손님으로서 미국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동 객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태극기하고 그다음 성조기의 위치를 보면도 알 수 있겠죠. 바로 성조기가 태극기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조기 있고 그 다음에 태극기 있고 이렇게 해서 요 그림을 통해서도 뭔가 그 예전의 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국가 원수는 외국에 대해서 이 국가를 대표하는 이런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지위도 갖고 있고요. 또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보존하고 국정 전반을 통괄하는 이런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죠? 자, 대한민국 역대 국가 원수입니다. 뭐 우리 여러분 뭐 익히 다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지금 대통령 19대고 이제 내년에 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많은 대통령들인데 거의 전부 다 지금 다 돌아가시고 지금 남아 있는 분이 세 분밖에 없네요. 그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나머지 분들은 다 지금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그죠? 다 기억 다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칭호인 얘기죠.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대통령을 부를 때는 어때요? 각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 각하라고 하는 용어를 크게 사용하지 않죠. 그냥 대통령님 뭐 이렇게 사용되는데 과거에 저희들은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했었습니다. 자, 본인을 할 때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 되죠. 또 부인을 할 때는 옛날에 영부인겠죠. 근데 요새는 그냥 대통령 부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부부를 할 때는 대통령 내분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부부가 같이 동행을 했을 때는 이제 똑같은 위치, 동위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에서는 옛날에 뭐 영예나 영씨가 됐는데 요새는 그냥 대통령 아들 또는 대통령 딸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죠? 자, 대통령에 대한 예절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뭐 군사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 의식 행사 입회장할 때는 뭐 국기를 들고 기립박수로 경의를 하고요. 대통령에 대한 경의를 할 때 거수경, 제복을 입을 경우는 거수경례하고 부동자사하고 또 개별 상면할 때는 평일하는데 또 제복을 입었을 때는 당연히 거수경례하는데 악수를 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먼저 이 악수 손을 내밀면 안 되죠.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본인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네 분이 청할 때만 악수를 하고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라 사랑의 길입니다. 자, 우리가 뭐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오늘 배운 내용을 중에서 경건한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국민의례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물론 오늘 내용에서 국민의례에 대한 내용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따 토론 시간 때 국민의례에 대해서 또 한번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 상징물.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드린 뭐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또 국세, 나라 문장 등 이런 국가 상징물을 소중히 또 다루어야 되겠고요. 또한 이 국가 원수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동안 이 국가 상징물과 그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또 토론, 그러니까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토론 시간 때 같이 또 토론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대구시 보조 사업으로서 그 시민의식 개선 사업의 하나로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